네, 백분 토론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백분 토론에는 이제 처음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방연구원의 박창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맞은편입니다. 지난 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죠.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쉽지 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스히로 서울지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맞은편 쪽입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22기 시민동행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이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 함께 지켜보시고 또 시민 농객들의 날카로운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토론을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인터넷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 올려주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쟁점은 무엇인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보시고 토론 진행합니다. 협정문이 이미 2달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과 국회에 숨긴 것은 협상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그 문안을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비밀리에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지난 29일 서명을 1시간 앞두고 서명 자체는 연기됐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의 관계자가 해임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처리에 대해서는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24개국과 유사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으며 일본의 대북 정보 역량이 우리의 안보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 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 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과 함께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번 협정이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이 핵무장 논란에 이어 집단 자유권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집단 자유권이란 동맹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일본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일본이 자유대를 통해 자국의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분쟁 개입이나 때로는 선제 공격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물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자고 이미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차기 총선에서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제9조의 개정 논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서명 직전에 연기가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졸속 밀실 추진의 문제점을 앓고 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각 입장에 따라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입장을 좀 들으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권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한일 간 비밀 정보보호협정, 정보보호협정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 현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한일 간에는 독도 문제, 역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 사실 국민적 감정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또 오랫동안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현재 21세기를 맞이해서 사실 한국과 일본이 이런 갈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가 북한 위협이라든지 우리가 새로운 위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일본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분 협력해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보보호협정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협력하자는 의미의 기초적인 협정인데 이런 차원에서 정보보호협정은 사실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협의해왔던 사항들이고 우리 국방부라든지 외교부 사이에서 협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우리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이와 같은 것들에서 국민적 감정, 국민적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일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설득과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방법은 뭐 이런 게 있겠으나 어찌됐건 추진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예. 예. 근데 지금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여기에요. 앞에 군사 기밀 정보 보호 협정이었는데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전부 군사 기밀 정보 보호 협정이었던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밀자는 빼고, 기밀자는 빼고 군사 기밀은 없고요. 비밀 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기밀자는 빼고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군사도 빼고 정보 보호 협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도 아직 알려진 게 없어요. 저는 이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법치주의에서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민주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목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소관부처도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옮겨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도 미루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웃 나라끼리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본하고 한국은 아직은 good neighbors, 좋은 이웃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그 이유가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의 경제난이라든지 또는 자연재해에서 오는 국난을 어떤 군국주의화, 핵무장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가려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는 한 과거에 우리의 그 과거사 정리가 잘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과연 좋은 이웃으로서의 정보 보호 협정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웃 나라와 정보 보호 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전술도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세계의 최강국들입니다. 중국이 G2로 떠올랐고요.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강국이고요.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변을 싸고 있는 강대국들하고 누구와 먼저 어떤 내용의 정보보호협정을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정말 전략적 전술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옷은 커졌지만 그리고 경제력은 커졌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된 외교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구다 조준에 좀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자리가 오늘도 3대1이 아니면 4대1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본 대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오랫동안 여기 한국에 살면서 일본 측의 분위기라든가 일본 사람들 생각 그런 것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뭐 박선영 의원님께서 맹공격을 하시니까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공격 아닌데요. 아니, 일본의 요새 국가적인 위기인데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군국주의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거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한일 협정 문제는 절차상 문제하고 또 뭐 협정 자체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절차상 문제는 한측의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그런 협정이 필요하냐 없냐 하는 문제는 일본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근데 본질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소개할게요. 사실 지난 주말에 일본에 좀 갔다 왔어요. 볼 일이 있어서 3박 4일 갔다 왔는데 그때 뭐 출판사 사람을 포함해서 몇몇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오랜만에 뭐 저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한국이 어떠냐 하니까 지금 뭐 이게 화제가 되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는 그 일본의 군국주의가 된다. 또 핵무장한다. 또 뭡니까 재침략한다. 이무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아주 요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뭐 이거 친구들이 놀랐는데 놀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본이 군국주의가 된다, 아니면 군사 대국화다 하는 건데, 일본 사람으로서는 실감이 없다는 거죠. 현지에 살고 있는 당사자는. 군국주의라 할까요? 군사적인 이미지는 훨씬 한반도, 북한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이 성인 남자가요, 국민의 반 정도 남자인데, 총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거의 다 대다수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 다 군대 가고, 군대 생활하고 침전제잖아요. 또 침전제도 없는 나라가 왜 군국주의냐, 군사대국 되냐, 막 그런 문제부터 시작하고, 하여튼 아주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아주 의문을 느꼈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요, 나중에 이야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일본의 과거사 문제 약간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뭐 일본에 대한 경계심, 또 재침략이다 하는 건데, 제가 볼 때요, 저도 여기 30년 동안 살았어요. 30년 동안. 근데 김수희의 노래가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작아지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 요새 뭐 일본하고 대등하게 협상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군국주의 문제라든가 일본의 우경화 문제라든가 또 과거사 문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한일 양국 간의 쟁점 부분은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 협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쿠로다 지국장께서 한국은 대부분이 징병제고 일본은 총을 쏴본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만 참고로 현대전은 총보다는 버튼으로 많이들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예. 정 시장님 말씀드리죠. 일본이 군국주의를 지향하고 있느냐. 예. 그건 먼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군국주의와 보통 군사대국화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재무장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은 이미 물리적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의 군사 강국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누적된 군사비 투자가 세계 2위, 3위권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해군력과 공군력 같은 경우에도 세계 5위 안에 든다라고 하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20년 동안 꾸준히 군비를 투자하면서 이렇게 이제 무기 체계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첨단화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이고 있는 양태는 일본의 이제 군사 대국화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을 갖다 걷어내는 이제 그걸 봉인을 뜯어내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과 또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사실 이 명칭에서 이제 군사를 빼기도 했고 또 박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부책도 바꾸면서 국민들한테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 민감한 문제인지를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반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정부나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미 한국이 24나라와 이제 군사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웃인 일본 나라와 맺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일반적인 군사교류와 한일 군사협력은 그 역사적 맥락이나 한국의 앞으로 미칠 영향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24개국 중에 어떤 나라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24개국의 어떤 나라도 한국을 야만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제대로 배상도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과 친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이웃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한일 군사협정이 본질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이제
한미동맹, 미일동맹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미국의 동맹 체제를 한일 군사관계를 연결함으로써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건 명시적으로 북한, 잠재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이런 어떤 그 이제 군사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혹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말씀하시죠.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로다 지국장님, 일본 앞에만 서면 한국은 왜 자꾸 작아지는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조금 덜 정제된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한국인의 키가 일본인보다 훨씬 크고요. 저는 작지만. 구로다 지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할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헌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군사 대국화, 이제 우리가 군국주의화로의 회귀라는 단어를 쓰면서 조금 이제 좀 듣기 좋게 여유 있게 표현하자면 군사 대국화라는 말을 쓰는데, 평화 헌법을 왜 고치려고 하는가? 자위대라는 명칭을 왜 국방군이라고 하려고 하는가? 분명히 일본 헌법에는 군대를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고치려고 하는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군대를 가지려고 하고 선제 공격도 가능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아예 걸고 있는 정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군사 대국화가 아니고, 우리 일본은 군대 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군사 대국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전이 어디 총 들고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줍니까? 이 버튼과 그 다음에 핵무기와 더 큰 어떤 군함이라든지 뭐 하늘을 나는 전쟁이라든지, 그것도 무인 전투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시대인데, 그런 우리 구로다 지국장님께서 예를 드신 것은, 안에 있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떨어져서 들여다보는 사람은 정확하게 그 변화를 지금 박 읽어낼 수가 교수님께서는 있지요. 최근에 일본의 그 군사적 흐름을 비춰봤을 때 이 정보보호 협정을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는 측면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군사 대국과 군국주의 완전히 틀린 말이거든요. 사실은 군사 대국. 왜 그러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뭐 얼마 전까지도 세계 제2 경제 대국이었거든요. 군사비, 국방비 소비는 예산은 세계 제5위, 5번째 국가입니다. 사실은 경제 규모라든지 국방비 사용하는 숫자에 있어서는 벌써 군사 대국으로서 국방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과거부터 그렇게 해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군사적 규모 능력 측면에서 보면 해공군력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에서 뭐 미국을 제외하고는 사실 최첨단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뭐 해공군력 증강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균형이 좀 깨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과 군국주의와는 좀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니까, 군사 강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일본이 강대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일본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 국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력을 우리가 보면서 한일 간의 협력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이냐, 한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이것이 한일 간에 뭐 벌써 90년대 말대부터 한일 정상 간의 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공동선언도 있었고, 또 2000년대 들어와서 뭐 양국 장관이라든지 여러 차례를 거쳐서 이 관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면밀하게 검토되면서 사실 한일 관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전략 하에서 사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정보보호협정 내용 전체를 공개했고, 국민들이 다 접속해서 보면 다 인터넷에 돼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전에 공개했느냐, 뭐 이 문제는 이제 일본 간의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발표대로 하면 이제 다 아직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그렇지만은 전략이 없다.
또는 이 일본이 이 현재 군사 강국인데 그 군국주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일본을 이 소위 평양 평화지향적인 국가로서 우리 경계하면서도 또 일본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도 일본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반론 있으신가요? 지금 박사님께서 한일 군사협정이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미국과 일본이 오래전부터 제안을 해왔던 사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과거 이제 뭐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일본의 이제 군사대국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이것이 이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미국과 일본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부시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미국 특사를 청와대에 보내서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해서 이제 한일 군사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은 독도에 대해서 미국이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미국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 특사들이 공부를 하고 돌아간 이런 어떤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외교 전문을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물고 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밀실에서 설명까지 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저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군사대국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미국과 일본 정부에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었습니다. 국민들 모르게요. 그리고 임기 첫 해부터 국민들 모르게 한미일 3자 안보대회를 국방대화를 시작을 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깊숙이 논의가 되었던 사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왜 한일 군사협정 문제가 추진이 되고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인 어떤 부분들은 뭐 대통령의 친형께서 뭐 미국 대사를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니까 미국은 하등에 걱정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건 일차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선호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한일 군사협정의 실질적인 배후, 실질적인 총괄 기획자는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제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외교 전문의 하나의 내용을 인용을 해보면요. 예. 2009년 4월에 그 주일 미국 대사관 외교 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일 간의 안보 및 국방 대화는 미국의 면밀한 감독과 능동적 개입을 요한다. 이런 어떤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 동북아에서 양자화된 미일로 양자화된 이 군사동맹 체계에서 한일 군사관계를 연결함으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일차적으로는 북한,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는 중국을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추진해왔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협상 대표단들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국민 감정상 쉽게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두 번째,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한미일 3자 동맹이 추진될 경우에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북방 삼각동맹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발언들이 그 외교전문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무시하고 이 협정을 추진한 데에는 대통령 개인의 선호도가 강력하게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대통령께서 지금 이 밀실 처리 논란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좀 무책임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먼저 현재 이제 어느 쪽이 정보보호협정을 먼저 제의했느냐 이 문제는 뭐 사실은 서로가 필요한 거 저는 한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더 절실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 측이 옛날부터 80년대 말에 정보보호협정에 가다 실무적으로 제안을 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동안 물밑에 잠겨 있다가 사실 이제 작년도 1월 달에 한일 국방장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합의해서 추진하기로 한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던 사안들이고요.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촉진한다. 일본이 한일 관계의 개선 또 협력을 원한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뭐 한미일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갖고 서로 새로운 어찌 보면 이 지역 질서, 안보 질서에 있어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또 평화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이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 이것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한국의 능력과 한국의 국력과 위성과 또 자신감이 있습니다. 한국도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정책, 여러 가지 국익을 고려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일 간에는 직접적으로 사실 많은 대화가 있고 아까 한일 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협력이 거의 못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지만은 주로 외교적인 그런 어떤 국방 차원에서 외교적인 협력 중이고 주로 이제 우리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지 평화작전 이런 수준에서의 협력들이지 실질적인 협력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재 우리 북한 위협이라든지 지역 질서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정보 보호 협정을 통해서 좀 이런 것도 보완하고 새로운 어떤 그 협력 관계를 발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실장님, 박 실장님 말씀하신 데 바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분명히 한일 간의 대화는 외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군사협정이라는 거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잘 돌아갈 때 실질적인 군사협정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마지막에 맺는 것이 외교관계 중에 마지막에 맺는 것이 군사협정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박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화는 외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경제가 아마 조금 나을 겁니다. 경제가 이제 60년대부터 아주 친밀하게 이루어졌으니까 경제, 그다음에 문화의 일부분, 그러니까 한류가 들어가고 또 일본의 만화나 영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아직 20년이 채 안 되나요? 이렇게 되면서 두 분야는 어느 정도 경제와 문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치와 사회 쪽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벽이 높거든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협정이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하겠는가. 지금처럼 보면은 우리 정부도 이게 제대로 스무스하게 갈 것 같지 않으니까 무리수를 두다가 이렇게 동티가 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분명히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는 다르죠. 그러나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눈에서는 군국주의의 과거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2위고 국방비 소요가 일본이 5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에 군대를 가질 수도 없고 전쟁을 국가 이름으로 할 수도 없는 나라에서 국방비를 왜 그렇게 많이 썼겠는가. 지금까지 군사 대국화로 가기 위한 단계를 한 발을 한 발 차근차근히 밟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떠한가를 보면서 거울처럼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온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한국의 내부적인 또 정치 지도자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그거를 빼놓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만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국민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안감과 그리고 깨끗하게 보아줄 수 없는 일본의 행동들이 핵무장도 분명히 우리 구로다 지국장님은 핵무장 안 할 거라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들은 아니라 그래도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자꾸 그 일본의 군사 대국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좀 가도록 하고요. 답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일본이 아까 이따 저 핵무장 이야기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핵무장 안 한다, 안 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본이 요새 완전히 국제화되는 나라인데, 만약에 일본이 핵무장 한다면은, NPT도 탈퇴해야 되고, IAEA도 탈퇴해야 되고, 미국과 적대 관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완전히 국제적인 고립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일본의 지금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자꾸
최근에도 뭐 원자력 기본법에 어떤 뭐 개정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핵무장의 길 걷고 있다고 뭐 이렇게 보도를 나오는데 그 일본은 그 핵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능력과 핵무장한다는 국가적인 의지 또 판단, 전적인 판단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못한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증거나 또는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국장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의사는 있지만 그러나 의사 표현은 원자력 기본법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아닙니다. 아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원자력 기본법에 원자력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한전돼 있다고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원자력 문제가 없던 일본 기존에 안전 없던 보장을 국가 연결돼 안보라는 있다는 건 단어가 사실이니까 그게 나온 것이지. 일본은 원자력 기본법에 뭐 군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는 단어가 평화용입니다. 딱 네 자가 그러니까 들어갔습니다. IAEA도 인정하고 있고 미국도 인정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일본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역시 일본이 핵무장으로 갈 경우에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거이기 때문에 쉽게 핵무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핵능력과 한국이 갖고 있는 핵능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국은 네.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단 1g의 플루토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한 40kg 정도 갖고 있죠. 일본은 한 40톤. 북한보다 한 1000배 정도 많은 플루토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능력의 관점에서 볼 때 40톤이면 약 한 1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더군다나 일본은 장거리 로켓 능력이 또 세계에서 굉장히 또 앞서 있는 그런 그 나라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40톤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고 그걸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이런 어떤 나라와 한국과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제대로 지금 준수했느냐? 그러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미국 핵무기가 몰래 반입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권이 그걸 조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국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일본 정부가 확언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미국은 미국 핵이잖아요. 미국 핵 우선 아래서 우리가 안보 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타자의 핵무기도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뭐 민주당 정권의 공식적인 해석인 부분이니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핵무장할 능력은 있지만 왜 그 능력을 계속 꾸준히 축적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정치적인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원자력 기본법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왜 만들어서 왜 주변국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느냐. 박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핵무장을 의도가 없도록 한다면 그 원칙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주변 국가들,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왜 거꾸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거 벌써 규정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인도가 1974년에 핵을 가진 실험했을 때요. 평화적 핵폭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어떤 나라도 전쟁을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평화를 위해서 만든다고. 물론이죠. 다 그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다른 것이지. 아니 일단 구로더 지국장의 발언을 좀 듣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있다 소위 집단적인 자위권 문제도 아마 거론될 텐데. 일본에서 군사 문제라든가 이번 협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이 거론될 때마다 일본의 군사력이라 할까요? 능력을 포함해서 그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일본 갔다 왔을 때 친구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때로 나온 이야기가 약간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한국 측에서 그만큼 일본의 군사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높이 평가해 준다면은 오히려 고마운 일이 아니냐. 실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면은 고맙게 생각해라. 그만큼 일본을 얕보지 말라는 뜻이니까 좋은 일이다.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국민들한테 일본 정부가 솔직하지 않잖아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평화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말살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핵 갖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부터 만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2, 3일 안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40톤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번에 우리가 군사 보호 협정 맺듯이 일본에서는 슬그머니 원자력 기본법에다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일본이 평화적이라고 할 때 이웃 나라도 그것을 평화적으로 보겠느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자주 있어요. 다니시고요.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일본 가셔서 인용하시면은 어떤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 대한 그렇게 경계심, 뭐 임진왜란부터 이야기하면서 경계하라, 또 제 침략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자기 나라, 만약 자기 나라랄까 대한민국을 너무 이게 비하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예, 지금 보니까 논점이 벗어나시는, 논점이 벗어나시는 잠시만 좀 끊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군사 대국화 문제라든가 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같은 발언이 지금 중첩되고 있어서 제가 잠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논의가 역시 정보보호협정 얘기를 하게 되면 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계속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잠깐 이 이야기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형태로든 그 정보보호협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있다는 두 가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처리도 좀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 내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뭐 자꾸 하나하나를 다 따지자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과연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먼저 박창권 박사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형태든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기 때문일 텐데, 정보보호협정이 국익과 연관지어서는 좀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좀 듣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정보보호협정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보호협정 앞으로 군사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자는 그 협정이지, 여기에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갑자기 그냥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갑자기 그냥 올라간다든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냥 외교적인 수사적인 어떤 교류협력 차원에서 한 단계 높으면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그 안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 좀 다 잘 알다시피 북한 핵실험 2번 했고요. 대포동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있고, 북한 체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또 지역 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 현재 우리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경제 문제로 인해 갖고 역할을 약간 축소하면서 동맹국들한테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한테 역할 분담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이고요. 또 새로운 질서가 현재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한일 간의 관계인데, 한일 간의 관계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협력이 없느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방위체,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가장 기본이 일본입니다. 한국은 반도국가예요. 바다로 돼 있어서 어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모든 전쟁 물자라든지 군사 문제 과제를 후방기지를 일본에 많이 두고 있어요. 이런 한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통해서 사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일 간에 아주 군사적으로 그렇게 연결 없지 않은 이미 구조적으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안보 환경이라면 북한 위협에 대한 문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국력이 상승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국제 평화 작전이라든지 많이 하게 되면 다국적 작전을 하는데, 일본과도 많이 IT에서도 같이 일을 한 적도 있고요. 예. 많이 작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과연 한 일본과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은
일본과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우리가 다양한 안보 위협 우리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협력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과 협력해서 이런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우리 일본에 대한 문제 아까 군사 문제에 대해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이런 문제는 일본과 그런 협력을 통해서 일본의 투명성도 증진시키고 한일 간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반론 있으신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유엔사의 후방사가 대부분 이제 일본에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한미일 안보 관계는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한일 군사협정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국 미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 아시다시피 이제 휴전 체제의 산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그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일 군사관계를 맺고 그걸 통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나감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고착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구조를 점진적으로 유연화하고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정보보호협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통해서 뭐 한일 군사관계가 동맹관계까지 하루아침에 격상되고 그러진 않겠죠. 잘 아시다시피 이거 다음으로 올 게 바로 상호군수지원협정이었죠. 그건 정부가 이제 밝혔습니다만 반발 여론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일단 보류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왜 하느냐. 그러니까 구로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일본이 한국을 재침략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한국민의 정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본질적으로 한일 군사협정을 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구로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유사시 자유대의 한반도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외교전문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재난구호 또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한미일 3자가 해상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본 방위성의 고위 관료가 한 얘기입니다. 재난 구호 및 평화 유지 활동 등을 통해 한일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유사시 자유대 파견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본 방위성 고위 관료의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나 자국민 구출하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일제의 그 아주 야만적인 어떤 식민 통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에겐 뭐 예를 들어서 가보 농민전쟁 때 일본인 보호를 위해서 일본군을 파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식민 통치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 어떤 한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건강한 한일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번에 그 한일 그 군사협정 문제의 동기는 역시 북한 문제죠.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요. 그 때문에 미국과 일본 또 한국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 그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교류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경험이라든가 6.25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할 때에 대한민국 단독으로는 북한에서 다시 6.25나 할까요? 다시 어떤 그 유사시가 있을 때는 대처하기 어렵다 하니까 미국, 일본 협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뜻에서 삼국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 근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력하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강력한 필요 없다면은 필요 없다면 안 하면 동맹을 통해서 거죠. 대북 억제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본까지 끼어들어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북한 위협에 맞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3자가 결속되면 결속될수록 북중로 3국이 또 결속되는 이런 어떤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냐 아니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저는 방금 제가 말씀하셨는데 한미일 삼각동맹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문제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미일 간 군사협력이죠. 사실 우리가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하는 것이고 한중 간의 관계도 우리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교부 발표했다시피 한중 간에도 정보보호협정과 유사한 것도 체결하겠다. 또 재난구호 관련된 군수지원 협정하겠다. 하고 한중 간에도 전략대화를 비롯해서 국방부 간, 합참간, 각군 간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가 이제 한중 교류 수교 20주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 동맹 체제가 아니거든요. 한일 간의 양자간 틀에서 있어서의 지금 정보보호협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한미일 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동맹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것은 좀 논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점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리스크 때문에, 지금 구로다 국장님도 북한 리스크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리스크 때문이라면 이거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위협이 있을 것에 대비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유사시에 북한의 6.25 때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던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하려고 해도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형태의 그 사건을 일으켜도 중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한국이 먼저 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오래 줬습니까? 한중 수교 20주년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런 때를 잡아서 한국과 중국이 좀 더 긴밀하게 군사자를 붙이기는 뭐하겠지만 이번에 군사자 뺐듯이 정보보호협정 같은 것을 중국하고 먼저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맺고, 그러면 일본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한국하고 미국이 협정이 되어 있고요. 일본하고 미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장 나중에 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 북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먼저 하고 나면은 일본하고는 아주 쉽게 되죠. 예. 환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해야죠. 외교는. 나중에 중국하고 군사협정이 정보협정 맺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해도 돼요. 그럼요. 예를 들면은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도 같은 비슷한 협정을 맺었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먼저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일본이 미국이랑 하나의 기축으로 해서 하나의 협력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만큼 투명성이 있어요. 우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상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본, 미국, 한국으로 협조하자는 거죠. 북한 문제에 가장 박선영 교수께 먼저 드릴게요. 계속 말씀하시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나라하고 먼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 그게 훨씬 더 좋고, 그것이 정석인데 안 해도 사실상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정보 교류가 되고 있는 일본하고 먼저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러시아를 긴장하게 만들고 당장 그쪽에서 싫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도를 왜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우리에게 과연 신뢰할 만한 상대였는가? 그다음에 일본이 정말 우리하고 이러한 정보 보호 협정을 맺을 만큼 양심적인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는가라는 데 대해서 구로다 국장님께서는 한번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 더 세련된 외교 행위를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더 말씀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아니, 신뢰를 가질 만한 나라와 협정을 맺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아까 이게 말씀이 나왔는데 벌써 군사적인 협력을 할까요? 여러 차원에서 레벨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놔두고 예를 그렇지 않은 데부터 하자는 거죠. 우리 고향 유학생이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하고 결혼하고 지금 또 인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군 장교하고 일본의 자유대 여성 장교하고 결혼도 했고요. 예를 들면 그만큼 요새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정보협정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협력 구로다 없다는 거 국장님하고 한국과 말씀드릴 일본이 내용은 친해요, 아니지만 한국이 사실. 이런 정보보호 협정을 맺을 때 과연 어디하고 먼저 맺을 것인가 근데 하는 이제 건 전략적인 박 교수님 문제죠. 말씀하신 전략적 의미를 예. 사실은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중국하고 물론 협정하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중국하고 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북한한테 어떻게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든지 설득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에는 뭐 중국이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정보보호 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이 위험은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네. 있는 거거든요. 당장에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천안함도 일으켰고 지금 우리한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문제에 그, 대해서 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잠시만요. 사실은, 예, 하는 것이죠. 박정호 박사님께 이게 좀 논의가 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그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군사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것이 인적 정보 수집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뭐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교적 여러 가지 배후라든가 상황 이야기를 많이 전개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일본과 정보보호 협정을 맺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대북을 어떤 북한에 대해서 관측하고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수준인지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좀 있거든요. 그 전문가시니까 좀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사실은 이제 한 국가의 정보 자산에 대해서는 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명확한 것은 어느 국가의 정보 자산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정보 자산이 정보 비용을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하고요. 일본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정찰 스파이 세더라이트라고 하는 정찰 위성 4기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 위성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이지스함 6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탄도미사일 조기 감시 레이더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우리 대잠 초계기라든지 수중 잠수함 작전과 관련된 많은 자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사실 정찰 위성 같은 건 없죠. 아리랑 위성을 올려지만 이건 다목적 위성이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자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정보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정보 자산에 투자하는 돈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많은 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현재 많은 한미 간에. 그렇지만은 미국에 의존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또 일본과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동북아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 굉장히 정보력이라는 자기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 한일 간의 정보보호 협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상호가 무엇을 얻고 받느냐는 것은 이제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정보보호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현실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광범위한 어떤 그 대북 정보 수집 차원에서는 기존의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정보 협정도 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그 반론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나라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휴민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정보 이 부분이 일본보다는 훨씬 월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등한 이 휴민트와 그 일본이 미국보다는 현저하게 낮지만 그러나 우리보다는 월등한 이 군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각종 시즌2를 우리에게 제대로 준다면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들하고의 관계를 논외로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렇게 일본이 신뢰할 만한 대상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군사 위성을 4개 가지고 있어서 주야로 2개씩 돌리고 있습니다. 2개씩. 그래서 낮에 2개, 밤에 2개 돌리고 있지만 미국이 돌리는 거는 뭐 일본은 주로 동북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는 전제를 하셨지만 사실은 미국이 돌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그 식별할 수 있는 상대와 그 시간의 간격을 따진다면은 일본이 사실은 못 쫓아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본하고도 받고 미국하고도 받고 왜 중국하고는 못 받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
이웃 나라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과연 일본이 우리에게 그만한 정보를 제대로 전해주겠느냐. 사실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기는 예. 합니다만은 미국도 우리에게 정보 제대로 안 주거든요. 혈맹 관계이면서도 우리에게 정보 제대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과연 그렇게 우리에게 하겠느냐. 그럼 부작용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익이 무엇이냐. 국익이라는 것이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플러스가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변적인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고 그리고 과연 제가 신뢰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단지 과거사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하고도 이렇게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문제가 가끔씩 발생하고 일본에게 정보 달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안 오고 하는데 일본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점을 생각한다면 국익의 관점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정보를 다 주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필요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필요한 정보는 우리가 아니죠. 요청해서 상호주의에 의해서 이제 어찌 보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신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구도덕 국장님한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국가 동맹국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건 퀘스천입니다. 항상 국가 간의 관계라는 건 다 그렇거든요. 많은 또 국가 간에 아주 혈맹이지 않는 한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언제나 이익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뭐 핵에 대한 문제 있고 집단 자위권에 대한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본은 저 생각에는 강대국으로서 자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점차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국가로서 자연적인 발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과 협력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상호 간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일본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가 투명성을 제고하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위협도 대처하면서 일본 간의 어느 정도 협력을 통해서 군사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일본에 우리가 원하는 투명성, 신뢰 이런 것도 증진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는 것이 우리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구로덕 국장님께서 이제 한국 사람들 일본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좀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정보 인프라가 상당히 뛰어난 나라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예. 하지만 뭐 최근에 예를 보더라도 2009년 4월에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정확히 포착을 못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2012년 4월에 발사했을 때도 정확히 포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계속 흘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 또 2012년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정확히 추적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최근 나오는 얘기가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하니까 이게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 그래서 서해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 공유, 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제 이런 어떤 논리하고 연결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과연 정확한 정보인 거냐. 그리고 또 일본은 제가 이게 뭐 반일 감정을 자극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고요. 뭐 그러다 국장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이 또 북한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또 악용을 많이 하는 이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제공한 정보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어떤 뭐 재무장이라든지 또 우경화라든지 또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적인 어떤 좀 공평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대북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이 현재 정보협정으로는 상대방에게 그 정보를 건네주면은 그 이후에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제3자한테 예.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예, 그렇죠. 제3자한테 이제 유출할 수 없고 예.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만 제가 그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3월에 북한의 로켓 발사 징후를 미국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영상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러자 한국과 일본 언론이 서로 경쟁적으로 북한이 곧 로켓을 발사할 것이다 라고 막 경쟁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정부에게 강력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왜 미국의 동의 없이 이런 정보들을 유출하느냐.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출하느냐. 재발 방지 약속을 해달라.
방금 전에 박선영 교수님께서 미국도 정보를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는 자기들 남들의 어떤 정보 기득권을 갖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공된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경계하기 위한 이런 어떤 측면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정보보호협정이 아까 이제 그 박 실장님께서는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과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주일미군 사령관의 그 발언 한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2009년 7월에 이제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안보대화에서 주일미군 사령관의 발언입니다.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 배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일 간의 공유된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장점들과 함께 3자 간의, 한미일 3자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인 MD 작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MD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3자 동맹으로 가는데 핵심적인 고리에 해당되고 있고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핵심적인 관료들의 발언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3국 간,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은 필요합니다. 동맹이 아니고, 왜냐면 그 한미일 간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다자협력, 한중일 협력도 필요한 것이고요. 다양한 많은 국가들, 지역 국가들과 어떤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MD 체제를 말씀하셨는데 미사일 방어 체계. 이 문제는 이제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우리는 잘 잡았는데 왜 일본은 못 잡았느냐. 그것에 대해 보니까 일본이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복을 오버판한 거 아니냐. 사실은 한국이 집중을 하죠. 우리 당장 위협이니까 집중해서 보고 또 지리적으로 근접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먼저 잡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스템 자체로서는 우리가 그럼 일본급 엄청 우수하냐. 미국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날아오는 그 표적을 단순하게 굉장히 원거리에서 날아오는 표적 단순하게 레이더에 잡히는 하나의 표적을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을 잡을 때 여기서 말하는 협력 정보의 교류라는 것은 아마 그쪽에서 얘기했을 때는 서로가 같이 이렇게 같이 확인해 주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적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하는 중고도나 고고도 방어가 아니고 우리는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단독 한국적 미사일 방어 체계를 분명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이미 표명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빗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북한 리스크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의존해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미국이 한 발 늦었을 때 또는 우리의 어떤 자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사거리를 북한 전역에 닿을 수 있는 사거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군사협정 다 심해져야 되고요. 정말 북한 리스크 때문에 일본하고 정보협정을 해야 된다면 그 이전에 우리의 방어력을 증강시켜야 되고 원자력 협정도 적어도 미국과 일본이 맺고 있는 정도의 원자력 협정 재처리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원자력 협정도 제대로 일본하고 미국이 하고 있는 것 정도로 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도 미국에게 정당하게 요구해서 그 사거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의 그 주장 중에서는 이제 상당 부분 이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실질적인 국익과 연관된 부분이라면 더 좋은 방법, 더 우선시할 것들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좀 듣겠고요. 시간이 좀 꽤 많이 흘렀는데 실은 어떤 문제든 논란이 증폭되는 것이 사실 한일 양국 간의 문제입니다. 또 그것이 배후 문제라든가 의도 문제라든가 또 의구심이 많이 증폭되기도 하고요. 그것은 또 오늘 뭐 꼭 다루려고 했던 주제는 아닙니다만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던 신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다 주구자님께서는 너무 일본을 과대평가한다라는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일 정보보호 협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한일 간에 갖고 있는 문제와는 별개로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될 안보의 문제라는 시각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먼저 제거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후자의 주장을 따르자면은 앞서 저희가 제기했던 최근 일본의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도 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움직임이 여러 개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 문제도 좀 있었고요. 지금 하시모토 도로 오사카 시장이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또 이 시기에 평화헌법 구조 개정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성윤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구조상으로는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갖지 않는다였는데 이것이 또 이 시점에서 바뀌고 있으니까 보호협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그 핵은 절대 보유할 수도 없고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헌법 구조 개정 문제는 좀 다른 방향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일본의 헌법이요. 예. 49년도에 그 제2차 대전 패전 후에 메가도 사령부에서 앞으로 일본을 군국화시키면 군국주의가 되면 안 된다. 앞으로 일본이 다시 미국에 군사적으로 토전할 만한 나라가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군사를 가지지 말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평화헌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45년도란 그 당시에 국제전세라든가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 후에 전세가 바뀌었다. 그 애가 바로 그 미국이 소련과의 대립 또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 더 군사를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미국이 그걸 주도한 거예요. 그러나 일본 측에서 그 헌법 유지하자 하는 게 그 의견이 많아서 그동안에 그때부터 계속 보수 쪽에서는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벌써 60년 지나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특히야 요새 그 국제적인 여러 가지 분쟁, 이라크 사태를 포함해서 있잖아요. 그때에 유엔군 아니면은 미군 측에서 일본을 파병해달라라는 거 있죠. 이 국제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춰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또 헌법에 그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헌법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석해서 그동안 자위대랑 것도 만들고, 비케어도 파견한 거예요. 근데 일본의 군대가 왜 자위대라는 묘한 이름이냐 하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은 군대가 안 된다라고 헌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 나라 지키는 권리는 있다. 자위권이 있다. 하니까 자위대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유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헌법도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됐어요. 이번에도 또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도 그렇고 또 이 민주당 안에서도 헌법 개정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당분간 어렵습니다. 일본 국내 여론이 과거사에 하나의 교훈도 있고 해서 박선현 의원께서 좋아하시는 이야기인데 일본 국민 사이에서도요. 옛날에 그런 군국주의 시대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헌법은 그대로 놔두자. 다만 필요성에 해서 그 해석을 달리해서 자위대도 만들고 해외 파병도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한다. 막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분간은 의논이 나오지만 또 어려울 거예요. 헌법을 그냥 두고 해석을 통해서 국방군으로 가고 군대를 갖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아니, 헌법이 명문으로, 제가 헌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가 명문으로 국가 이름으로 전쟁을 할 수 없고 군대를 가질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로다 국장님께서 잠시 하시모토 시장 얘기만 하셨습니다. 예. 자민당도 지금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유신이라는 단어가 얼마 만에 나오는 겁니까, 국장님? 이렇게
핵무장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하고는 또 다르게 아주 드러내놓고 헌법을 개정하자, 국방군을 갖자 하면서 유신이라는 단어를 앞에 내걸고 있고, 그리고 제가 1년이면은 일본을 한 20차례 갑니다. 가서 보면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지금도 놀라는 것이, 익숙해졌으면서도 놀라는 것이 그 구구파들이 이마에 띠 두르고서 그 소음법에 안 걸리나요? 환경법에 걸릴 것 같은데 얼마나 시끄럽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궁극주의적인, 궁극주의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볼 때 궁극주의적인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웠던 것이 일본에는 환경법이 없나, 소음 규제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상징적으로 들은 유신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석으로 군대를 가지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발상. 네. 그래서 헌법을 지금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헌법을 그대로 해서 면 안 된다. 현실에 안 만든다 하니까 현실에 맞춰서 헌법을 개정하자 하면은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여론도 지금 반반 정도 됐어요. 반반 정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맞는 게 아니죠. 현실에 맞아서 바꿔야 된다. 헌법을. 국제적으로도 바꾸고 일본인 나라도 바꾸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커지고 중국도 바뀌고 하니까 바꾸자는 거죠. 바꾸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헌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보면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그 물리력으로 보면 세계 5위권에 이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헌법과 현실이 모순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이런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아시아 국가들의 최소한의 공감대는 좋다. 일본이 전수방위, 그러니까 오로지 일본이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일본의 방위적인 목적으로만 자유대를 보유하는 것은 이건 불가피한 현실이니까 이거는 인정하자라고 하는 정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국방군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정식군대로 바꾼다든지 또 여기에 이제 집단적 자위권은 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공격당하면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죠.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반대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일본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까 핵무장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핵 이론에 이른바 돌파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북한 같은 경우도 한 20년 가까이 걸렸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도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 핵무기를 못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돌파 능력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경우에 국제적인 반대나 제재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핵무장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일본은 돌파 능력을 40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면 유엔 안보리를 수집해서 제재를 하고 또 그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원자력 기본법을 그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여 주는 건 뭐냐면 일본이 핵을 가져서 핵폭탄 가지고요.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일본이?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그거는 일본의 핵무장 찬성 문제한테 적대 관계가 되고 일본 동상 국가인데 못 살게 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보십시오. 뭐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지. 핵 보유국들 중에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NPT 회원국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경우 아닙니다. 그렇죠? 파키스탄 아닙니다. 근데 이들 나라는 미국과 동맹이거나 우방국이란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봐준다는 거예요, 일본의 핵무장을. 봐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그런 돌파 능력 내에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미국도 그걸 존재하는 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없어요. 그럼 또 대표현 전쟁이잖아요. 미국의 네오콘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미국 가상적인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데 현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가능성을 논하는 거죠. 가상적인 문제. 가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을. 그리고 일본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안 한다 그러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신뢰를 못 줬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대단히 양심적인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니까. 왜? 같은 패전국이면서도 독일이 했던 행동과 일본이 했던 행동은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이 왜 우리는 안 한다고 이렇게 국장님이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셔도 한국 국민들은 저러지만 한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 전체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정말 심히 아주 통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일본이 우리는 안 한다 그런 가능성은 없다. 너희가 생각하는 거는 가상적인 현실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박 의원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일본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하셨는데. 아까 일본의 핵 무제한 문제, 또 핵 능력 문제인데요. 일본이 그만큼 플루토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제철까지 비핵국 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철 시설까지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건 IAEA가 인정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엄격한 사찰을 받고 일본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플라자 합의 당시에 그렇죠? 엔화 가치를 조정하면서 그걸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과 바꾼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의 국제사회 전체는 아닐 테니까요. 그런 어떤 미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해가 안 가는 저 박사님께서 자꾸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셨는데,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일 사이가 이만큼 교류가 많고, 아마 다른 나라를 생각할 때는 훨씬 가장 친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도 위식도 그렇고 교류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면 예를 들면 구로다 기자도 여기에 나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시각이 신뢰할 수 있으니까 이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은 이 자리에서 굳이 나누지 않아도 다들 방송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한일 간의 국가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쟁점을 논하는 이유는 더 잘해보자라는 것이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바에서 하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오는 논쟁은 그런 의미에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가 많이 발전되고 교류가 확대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최근 일련의 군사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본의 움직임은 우려스럽다라는 것이고 그 바탕에는 과거의 전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논의를 아마 두 분께서 이의 제기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시민농객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예,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쿠로다 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가상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군 위안부라고 표현하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호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본군 성노예다라고 표현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과연 이 문제를 그냥 과거사 문제로 덮고 지나가야 될까요, 과연? 지금도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고, 그때 당하신 그 할머니들이 아직도 살아 계신데, 과연 이걸 과거사라고 해서 치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지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상했었지만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위안부 문제는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인정하고요. 민간 차원, 정부 차원에서도 그동안 여러 해결 노력을 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소위 일본 정부도 지원하면서 아시아 여성 기금으로를 만들고 해서 이걸로 해결하자. 그 지원 문제. 또 할머니들한테 다 그 당시에 수상의 사과 편지를 보내고요. 네,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웠죠. 그런데 그것이 항축의 노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미흡하다. 안 된다. 라고 된 겁니다.
그 근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외교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어려워진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는 과거에 어떤 조약도 있고 하니까 그까지 올라가면은 어렵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다 수산도 인도주의적인 배려로 어떤 그 지혜를 모으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외면한 것도 아니고요. 한일 간에 하나의 걸림돌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자라는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독도는 한국 땅이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계속적으로 독도에 관한 문제에서 도발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 문맥 그대로 구로다 지구장님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러면 대마도는 한국 땅이고 스시마는 일본 땅이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해도 좋겠습니까? 저는 도발은 한 적이 없어요. 연토 문제,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연토 분쟁이 사실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제가 도발 사실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요. 그리고, 대마도는 한국 땅이다. 물론 그렇게, 일부 단체라든가, 이렇게, 언론을 보면은 그런 의견도 나오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현실성 없는 이야기 해서 무슨 소용이냐. 만약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대마도도 한국 땅이다 하면은, 일본 측에서요, 한국 분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논리 근거는 그 정도냐, 농담이 아니냐, 라고 혹시나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라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30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한국적인 정서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표현이나 그 주장을 굽히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 그런 질문을 받다고 해서, 네, 알았습니다. 다케시마도 한국 땅입니다. 라고 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 받을 때는 항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러나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 예. 다만 현실은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한 지 벌써 반세기 넘었어요. 네. 실제로는 한국 곳이 돼 있고 여러 시설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이상 일본에 대해서 뭘 할 필요가 있나.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사실 시민농객 한 분께 더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농객 질문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시민농객께서 이제 가장 뜨거운 한일 간의 이슈죠. 이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이 독도 문제를 꺼내셨는데 사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말씀은 이 지국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뜨겁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실적인가 비현실적인가 실효 지배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 자체를 대단히 비현실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고 이런 인식의 차이 또는 과거사를 바라보는 대응의 차이 지금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의 문제라든가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위안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박 교수님이나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양국 간의 신뢰 문제를 촉발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논제에 대한 시민논객의 질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나오고 있는가는 충분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말씀만 좀 드리면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씀을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에 대해서 쓰셨는데 그건 인도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하게
잡아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예, 그러니까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위안부 할머니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인도적 지원을 무슨 북한 지원도 아니고 무슨 위안부 할머니한테 성노예로 고생을 하셨던 분한테 무슨 인도적 지원입니까? 그건 우리의 대한민국이 위안부 할머니 지원법에 의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일본을 1년에 20번 이상씩 가면서 일본 의원들하고 굉장히 그 납북자 문제나 사할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납북자 문제에 관련해서는 일본이 저에게 상당히 많이 의존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신뢰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독도를 방문해서 거기서 음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딱 일본 의원들이 저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여하는 박선영 의원하고는 더 이상 일본 의원들이 그 어떤 문제도 협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신뢰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쟁점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시작할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듯해서 좀 걱정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는 발전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의식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초씩 어찌됐건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좀 동북아 평화와 연관지어서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박사님께 드리죠.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예.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이 과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일본한테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 어떻게 되죠? 네, 저는 일본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좀 더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인권의식을 갖고 국제적인 틀 안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일본이 앞으로라도 좀 보여준다면 이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국민들의 이런 그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라도 일본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인권의식을 갖고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 그러다 주장님께 드리죠. 오늘 주제가 한일 군사협정을 계기로 해서 시작한 건데요. 근데 지금 이 동아시아랄까요? 이 지역에서 핵이 없는 비핵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을 포함해서. 그래서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가장 협력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비핵 나라인 한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 중에서 이 주변에서 가장 일본과 가까운 나라, 자유민주주의고 또 보통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 인생관 거의 일본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장 친하게 할 수 있고 지지대로 친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대부분만 과거사만 거론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예, 전 대표님. 저는 한일 군사협정 문제가 일본 때리기로 지나치게 연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와 국익을 망각한 정부, 여당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일본에게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일본이 이제 전범 기업들을 또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면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일본의 이익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인간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그 친구의 평판 문제가 주변의 시각을 또 좌우하게 되고 그 우정 관계를 질을 달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진정한 우호설림 관계가 될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좀 찾아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다만 좀 너무 입에 발린 소리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백문토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